지난해 말부터 탄두 하나의 무게만 8톤을 넘는 미사일이 우리 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크기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따라붙었습니다. 그 이름은 현무-5.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상징적인 무기체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현무-5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이름조차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현무-6과 현무-7이라는 다음 단계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들의 목적은 단순히 발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발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바로 억제에 있습니다. 오늘은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분명하게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확인됐다고 말씀드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1부 현무-5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일선 부대로 인도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배치가 시작됐다는 것과 전력화가 완료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비가 부대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전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용 인력이 체계를 숙달해야 하고 발사 차량과 기지 시설이 제자리를 잡아야 하며 정비 체계와 교범도 함께 완성돼야 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실제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과정까지 고려하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완성된 그림이라기보다 첫 장이 넘어가기 시작한 단계에 가깝습니다. 무기체계의 진짜 시작은 공개 행사나 시험 발사 장면이 아닙니다. 부대에서 실제로 운용되기 시작하고 교범이 다듬어지며 정비와 훈련이 반복되는 순간부터 비로소 하나의 전력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현무-5 배치 소식이 크게 주목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무 계열은 공개된 정보보다 추측이 훨씬 많았던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몇 장의 사진과 짧은 영상만 돌아다니는 동안 확인된 사실과 개인의 추측이 뒤섞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국뽕은 덜어내겠습니다. 우리 것이 세계 최고다 라는 말은 듣기에는 시원하지만 실제 판단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공포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은 전쟁을 상상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근거가 분명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섞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같은 뉴스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현무라는 이름의 유래와 이 계열이 걸어온 약 50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현무-5가 어떤 무기인지 공개된 범위 안에서 확인하고 한국이 왜 이런 형태의 무기를 선택했는지 억제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현무-6과 현무-7이라는 가칭으로 불리는 다음 단계가 어느 방향을 향할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무-6과 현무-7은 공식적으로 명명되거나 확인된 사업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방산업계,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가칭에 가깝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대부분 추정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 한계와 비용, 시험 환경의 문제까지 같은 무게로 살펴보겠습니다. 2부 현무라는 이름과 50년의 축적. 먼저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무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에 등장하는 신수입니다. 옛사람들은 무덤의 내벽에 각 방향을 지키는 존재를 그려 넣었습니다.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작, 북쪽은 현무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현무의 모습은 다른 세 신수와 조금 다릅니다.
청룡, 백호, 주작은 각각 하나의 동물로 표현되지만 현무는 거북과 뱀이 서로 몸을 감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집니다. 단단한 등껍질로 몸을 지키는 거북과 고개를 세우고 대응하는 뱀이 하나의 몸처럼 묘사됩니다. 그래서 현무는 방어하는 힘과 대응하는 힘을 함께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현무가 맡은 방향이 북쪽이라는 점도 자주 언급됩니다. 고대에는 북쪽 하늘의 별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가리킨다고 여겨졌고, 북쪽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 방향이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가장 크게 대비해야 하는 방향 역시 북쪽입니다. 이 두 의미가 겹쳐 현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명명 배경이 공식 문서로 명확하게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름의 상징성에 대한 설명은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 널리 알려진 해석과 추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무 계열의 출발점은 생각보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8년 백곰이라는 이름의 미사일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첫 지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당시는 기반 기술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필요한 부품 하나를 확보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뒤로 오랫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틀이 존재했습니다. 사거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탄두 중량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고, 개발은 그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했습니다. 제한은 여러 차례 조정됐지만 기본적인 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원하는 성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제한에 맞춰 성능을 조정해야 했던 셈입니다. 그러다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오랫동안 묻고 있던 제약이 그 시점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이 놓여있던 조건 자체가 2021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약이 존재하던 시기에도 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무-1은 초기형 지대지 미사일이었고, 뒤를 이은 현무-2 계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탄도미사일 계열입니다. 현무-3은 성격이 다릅니다. 높이 솟아오른 뒤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목표를 찾아가는 순항미사일 계열입니다. 현무-4부터는 개발의 중심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더 멀리 날리는 것보다 더 단단하고 깊은 시설을 관통하는 방향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현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번호가 올라갈 때마다 목표와 역할이 달라졌고, 그 목표에 맞춰 구조와 크기, 탄두와 운용 방식이 다시 설계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무-5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출발점부터 계산하면 약 50년에 가까운 축적 위에 놓인 체계입니다. 그 과정에는 실패로 끝난 시험도 있었을 것이고, 예산 문제로 중단된 과제도 있었을 것이며, 몇 년 뒤 다시 꺼내 검토한 설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채운 사람들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연구자와 기술자들입니다. 한 세대가 시작한 일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고 도면을 수정하고 계산을 반복하며 다시 시험대에 올린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공개 행사에는 거의 서지 않고 성과가 나와도 자신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현무 계열은 그 긴 축적 위에 놓여 있습니다. 3부, 현무-5의 핵심, 8톤급 탄두. 현무-5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숫자는 탄두 중량입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범위에서는 약 8톤에서 9톤 사이로 거론됩니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재래식 탄두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재래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핵탄두가 아니라 일반 폭약과 금속 구조물로 구성된 탄두라는 뜻입니다. 그 탄두 하나의 무게만 승용차 여러 대를 합친 수준입니다. 그러나 탄두 내부가
전부 폭약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탄두의 상당 부분을 고밀도 금속 관통체가 차지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쉽게 말하면 폭발하는 힘과 뚫고 들어가는 힘을 함께 담은 구조입니다. 폭약만 많이 넣으면 지표면에서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지만 무겁고 단단한 관통체가 앞부분을 이끌면 지표면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무게의 탄두라도 그 무게를 어디에 배분하느냐에 따라 무기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핵심은 속도입니다. 현무 -5는 높은 고도까지 상승한 뒤 매우 빠른 속도로 하강의 목표물에 수직에 가깝게 충돌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이때 위력은 폭약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낙하하면서 축적된 운동에너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물체가 무거울수록 그리고 빠를수록 충돌 에너지는 커집니다. 이 때문에 현무 -5가 깊은 지하시설에까지 큰 충격을 전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부 보도와 분석에서는 지하 100m급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실제 관통 성능은 어느 나라도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같은 무기라도 지질 조건, 안반의 종류, 토양의 밀도, 콘크리트의 강도와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강암 지대와 부드러운 토양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관통 깊이 수치는 확정된 성능표라기보다 공개된 재원과 물리법칙을 바탕으로 예부 전문가들이 계산한 추정치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4부 현무 -5와 GBU 57은 단순 비교할 수 없다. 현무 -5를 이야기할 때 자주 비교되는 무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 57입니다. GBU 57은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대형 관통 폭탄입니다. 일부 공개 자료에서는 폭약 또는 탄두 부분의 중량이 약 2.4톤급으로 언급되며 관통력 역시 수십 미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만 나란히 놓으면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단순하게 비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 무기는 처음부터 설계 목적과 운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GBU 57은 폭격기가 목표 지역 가까이까지 접근해 높은 고도에서 투하해야 합니다. B2와 같은 운반 플랫폼이 목표 상공 또는 인근까지 진입한 뒤 폭탄을 떨어뜨리고 중력과 유도 체계의 도움을 받아 목표물을 향해 하강합니다. 대신 투하 과정에서 표적을 다시 확인하고 유도할 여지가 있으며 운반 플랫폼에 따라 한 번의 임무에서 여러 발을 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현무 -5와 같은 지상 발사형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으로 스스로 높은 고도까지 상승하고 가속한 뒤 목표를 향해 떨어집니다. 항공기가 상대의 방공망 안으로 직접 진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 국가가 보유한 자산과 작전 환경에 맞춰 서로 다른 해답을 선택한 것입니다. 현무 -5에도 분명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무거운 관통탄을 탑재한 벙커버스터형 구성에서는 최소 운용 사거리가 약 300km 안팎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너무 가까운 표적은 오히려 탄도 궤적과 속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운용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결국 탄두의 무게와 사거리를 서로 교환하는 설계입니다. 같은 미사일 몸체에 무엇을 얼마나 탑재하느냐에 따라 그 무기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현무 -6에 대한 추정을 설명할 때 다시 중요해집니다. 오브 콜드론치와 이동식 발사체계 현무 -5는 콜드론치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드론치는 발사관 내부에서 곧바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고압가스 등을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먼저 밀어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 엔진의 화염이 발사 차량과 발사관을 직접 때리지 않기 때문에 장비 손상을 줄일 수 있고
발사 플랫폼의 재사용과 생존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미사일은 평소 캐니스터라고 불리는 밀폐형 원통 안에 보관됩니다. 캐니스터는 미사일을 습기와 충격,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이동식 보관실입니다. 이 캐니스터를 싣고 이동하는 장비가 다축 이동식 발사 차량, 즉 TL입니다. 바퀴축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하중을 분산해서 지탱할 수 있고 포장도로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비포장도로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고정된 발사기지와 전용 도로에만 묶여있는 무기와 다양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무기는 생존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크고 무거운 체계일수록 한 곳에 머물지 않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위치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할 때 다른 장소로 이동해 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부. 한국은 왜 이런 무기를 선택했나?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왜 하필 이런 형태의 무기를 개발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한 성능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처한 전략적 조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동시에 상대가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한 억제력을 갖춰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은 서로 충돌합니다. 억제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억제 수단인 핵무기는 대한민국의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체계 안에서 최대한 무거운 억제 효과를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재래식 무기로 억제력을 구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억제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인지, 어느 범위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어떤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상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해답 가운데 하나로 초대형 재래식 관통 능력이 등장한 것입니다. 방사능 낙진을 남기지 않으면서 깊은 지하에 구축된 시설의 기능을 멈출 수 있는 능력, 위력을 넓은 지역으로 퍼뜨리는 대신 좁은 지점의 깊은 곳으로 집중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취향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된 조건에서 나온 선택에 가깝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체계가 겨냥하는 대상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공개된 군사적 개념 수준에서 표현하면 깊은 지하에 구축된 지휘시설과 고가치 표적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중요 시설이 지하로 내려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상에 노출된 시설은 이미 다양한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호시설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억제수단 역시 그 깊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목표를 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억제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의 능력과 그 능력을 움직이는 기능을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지휘와 통신, 저장과 준비 기능이 멈추면 무기가 남아있더라도 제대로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군사교리에서 말하는 무력화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운용 개념도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두 발을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체계라기보다 필요할 경우 여러 발을 동시에 운용하는 상황까지 고려한 체계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방호시설은 한 곳에만 모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 장소에 분산돼 있고 각 시설의 깊이와 보강 수준도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한 발의 위력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 목표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운용 능력입니다. 억제는 상대가 최악의 상황을 계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측 수단 가운데 일부만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상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공개된 개념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그리고 수도권을 사정권에 둔 장사정포 위협이 함께 존재합니다. 상대의 능력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억제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합니다. 그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순간 상대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무 계열이 점점 더 크고 강해진 이유를 이런 억제력의 간격을 좁히려는 시도로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직접 통제하고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동맹의 전략 자산에만 의존하는 구조와 동맹의 자산에 더해 우리가 직접 운용하는 수단까지 갖춘 구조는 상대가 판단할 때 무게가 다릅니다. 상대의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자적인 수단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현무 계열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의 본질은 발사하는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계산을 시작했을 때 그 계산의 결론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 서면 그 결정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무 계열이 가장 잘 작동하는 순간은 화면에 거대한 불꽃이 나타나는 때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하루가 계속되는 순간입니다. 만드는 사람들도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실제 사용 횟수가 아니라 끝내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것인 도구. 이것은 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상대가 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무기입니다. 7부 현무 -6과 현무 -7 어디까지가 추정인가? 이제부터는 듣는 자세를 조금 바꿔야 합니다. 현무 -6과 현무 -7은 공식적으로 명명되거나 확인된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공식 발표에서 이 번호가 확정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방산업계, 일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다음 단계의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붙여 사용하는 가칭에 가깝습니다.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은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라는 수준의 언급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이미 확정된 개발 일정표나 공식 재원표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현무 계열의 구조와 특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거꾸로 추정한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번호가 먼저 퍼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숫자를 붙여 부릅니다. 그래서 현무 -6과 현무 -7이라는 이름이 기사와 커뮤니티에 먼저 자리 잡은 것이지 실제 사업명으로 공식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탄두의 변형 가능성입니다. 현무 -5는 탄두부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의 관통탄 외에 다른 종류의 탄두를 탑재하는 변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넓은 지역에 여러 개의 작은 탄을 분산시키는 자탄 살포형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강한 압력 효과를 내는 열압력 탄과 같은 구성이 이론적으로 거론됩니다. 같은 몸체를 유지하면서 탄두 부분만 바꾸는 방식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설명도 뒤따릅니다. 다만 이런 변형은 새로운 번호를 받기보다 현무 -5의 하위 형식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기본 몸체와 추진 체계가 같다면 같은 계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번호가 완전히 바뀔 정도의 변화는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합니다. 현무 -6라고 불리는 체계에 대한 대표적인 추정은 탄두 중량을 줄이는 대신 사거리를 크게 늘린 중거리 탄도 미사일, 즉 IRBM 성격의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두에서 무게를 덜어낸 만큼 더 먼 거리를 얻는 교환입니다.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더 먼 목표에 도달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후방에서 운용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지역에 분산 배치할 수 있으며 발사 위치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확정된 개발 계획이 아니라 공개된 조건을 바탕으로 한 추정입니다. 현무 -7이라는 이름에 가장 자주 붙는 관측은 극초음속 활공체, 즉 HGV를 탑재한 체계가 될 가능성입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로켓이 대기권 가장자리 부근까지 밀어올린 뒤 분리되고 대기의 경계면을 따라 활공하며 목표를 향해 내려오는 물체로 설명됩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미사일 방어가 결국 예측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상승 각도와 속도를 파악하면 어느 지점으로 떨어질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이 요격의 출발점입니다. 반면 활공체는 하강 과정에서 고도와 방향을 바꾸며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궤도를 끝까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대 방공망은 탐지와 판단, 요격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잃게 됩니다. 사실 속도만 놓고 보면 매우 빠른 탄도미사일은 이미 존재합니다. 극초음속 활공체가 다른 지점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경로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한 비행 경로를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파괴력을 무조건 더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상대의 판단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탄두부가 충분히 크다면 여러 개의 탄두를 분리해 운용하는 MIRV 구성도 이론적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가능성 차원의 논의일 뿐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 생산 수량과 배치 규모를 두고 떠도는 숫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업계 관측이나 추정치를 확정된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과 그럴듯한 추정을 같은 목소리로 전달하는 순간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8부 넘어야 할 4가지 현실적인 벽. 지금까지가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대목을 빼면 현무 계열에 대한 이해는 결국 반쪽짜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종말 유도 기술입니다. 극초음속 체계를 개발하는 국가들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는 것은 단순히 높은 속도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비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을 정확히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마하 10 안팎의 속도라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사이에도 수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표적을 다시 확인하고 자세와 방향을 미세하게 수정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면 기체 표면의 온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고온과 충격으로 인해 외부를 관측해야 하는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야구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능력과 그 공을 정확히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 넣는 능력은 전혀 다른 재능입니다. 빠르게 만드는 것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숙제입니다. 이런 체계에서는 몇 미터의 오차가 임무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도 정확도는 있으면 좋은 부가 기능이 아니라 성능의 본체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 환경입니다. 무기는 결국 실제로 발사하고 시험해야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토는 장거리와 극초음속 비행을 충분히 시험하기에 넓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긴 사거리와 복잡한 비행 궤적을 마음껏 시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해외의 넓은 사막이나 시험장을 빌리면 공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시험을 제공하는 국가가 우리 체계의 재원과 비행 데이터, 센서와 유도 성능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을 외부에 노출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시험하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주변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계산과 시뮬레이션으로 상당 부분을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행시켜 얻은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으면 마지막 확신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분야의 오래된 고민입니다. 세 번째는 비용입니다. 정확한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고 외부에 떠도는 가격은 대부분 추정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전략체계의 비용이 미사일 한 발의 가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사일을 싣고 이동할 발사 차량이 필요합니다. 발사 차량을 숨기고 보호할 기지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미사일과 차량을 정비하고 하루 24시간 관리하며 실제 상황에서 운용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체계를 운용한다는 것은 이 모든 기반을 함께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현무 계열은 K9 자주포나 K2 전차처럼 수출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식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격상 아무 국가에나 이전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며 국제적으로도 이런 전략자산의 수출은 매우 제한적인 영역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필요한 수량만큼 직접 생산하고 개발과 생산, 비축과 유지 비용을 대부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국방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수록 다른 분야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무 계열의 확대는 군사적 필요성뿐 아니라 예산 배분과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상대적인 위치입니다. 극초음속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선도 국가들보다 늦게 출발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여러 국가는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했고 현재도 각자의 방식으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가장 앞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를 깎아내릴 이유도 반대로 성과를 부풀릴 이유도 아닙니다. 현재의 좌표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국가가 다음 걸음을 제대로 내디딜 수 있습니다. 늦게 출발했다는 것은 앞선 국가들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상당한 시간과 반복적인 시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9부 현무 계열의 진짜 무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약 50년 전이었습니다. 백곰이라는 이름의 첫걸음이 있었고 그 뒤로 오랫동안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그 제약이 2021년에 완전히 종료됐고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크기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일선 부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멀리 비행하는 방향과 더 예측하기 어려운 경로로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약 50년의 흐름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현재에 도달한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현무-5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무기가 아닙니다. 제약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제약 안에서 가능한 기술을 쌓았고 제약이 풀린 뒤에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 위에 새로운 단계를 올렸습니다. 현무-6과 현무-7에 대한 다음 소식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과 예산, 시험과 실패, 수정과 재시험이 차곡차곡 쌓여야 한 단계가 넘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늦게 나오더라도 개발이 멈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한 분야일 수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무-6과 현무-7은 아직 공식적으로 명명되거나 확인된 사업이 아닙니다. 전문가와 업계에서 사용하는 가칭이며 현재 알려진 방향 역시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확인된 것은 확인된 대로 보고 추정은 추정인 상태로 분리해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이야기는 사실에서 멀어지고 과도한 기대나 불필요한 불안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무 계열과 관련한 비슷한 소식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두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누가 말한 내용인가? 정부나 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전문가와 업계의 분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어느 시점의 이야기인가? 이미 이뤄진 일인지, 현재 진행 중인 일인지,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지 나눠서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소식을 훨씬 차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일수록 빠르게 흥분하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해지는 쪽이 결국 더 강합니다. 현무 계열이 향하는 최종 목적은 사용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이것은 쏘기 위해 존재하는 무기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상대가 먼저 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이야기가 과도한 자랑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막연한 공포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잘 구축된 억제력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이 체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조용함이 곧 성적표입니다. 필요한 것은 과장도 공포도 아닌 냉정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이 약 50년의 축적을 만들어 온 것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연구자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이름이 크게 남지 않고 성과가 나와도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쌓아온 조용한 시간과 노력에 짧게나마 존중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무 계열이 향하는 곳은 단순히 더 큰 파괴력이 아닙니다. 상대가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억제의 무게입니다. 클로징. 여러분은 현무 계열의 다음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긴 사거리일까요? 아니면 극초음속 활공체처럼 상대의 방어와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회피 능력일까요? 그리고 이런 전략무기 개발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기술, 수량, 시험 환경, 운용 능력 가운데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의 주제를 정할 때 실제로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쉬운 답을 먼저 내놓기보다 숫자 안에 숨어있는 더 큰 그림을 함께 찾아가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